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성경융 상지대학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지대학 총장 성경융입니다. 이 제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라 해도 좋겠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용적 혁신 국가와 신사회 계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인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국가 비상사태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인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기본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인구 정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한국 인구는 매년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의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순 감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10만 규모의 상주시, 나주시, 밀양시 또는 20만 규모의 안동시, 서산시, 강릉시 같은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줄어든 인구가 10만 정도가 됐다가 또 20만까지 갔다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구 정점과 함께 경제 정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GDP 세계 10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2023년에 14위로 내려앉았으며 2030년에는 15위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 총액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KDI의 장기 경제 전망치가 보여주듯이 장기 경제 성장률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로 인해 점점 1% 초반대, 나아가 0.5% 내외로 줄어들다가 2050년경에는 0%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대단히 어렵다, 때로는 매우 절망적인 경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점 인구 도달 이후 초저출산율과 총인구의 하락이 지속되어 대학 소멸과 지방 소멸의 추세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68.6%가 소멸 고위험군, 여기는 이제 그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2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판정합니다. 분모의 65세 이상 인구, 분자의 20에서 39세 사이의 가입 연령 인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1.4%는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황은 2067년이 되면 더욱 악화돼서 지방 소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납세자 수가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재정도 최근에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고갈이 2064년까지
지연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감소의 구조적 조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초저출생과 절대 인구 감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축소 사회와 축소 경제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국가 부채 누적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체계의 붕괴 가능성도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의 분배와 비용의 분담을 두고 다양한 사회 갈등이 분출할 것이며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준전쟁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에 다가갈수록 제어하기 힘든 경제 사회적 위기가 폭발하며 국가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커진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 개발연대 이후 한국의 발전국가가 경제적 성공은 크게 거두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지체 내지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11쪽의 자료는 한국의 발전국가가 1950년대 이후 서구 사회가 200년 이상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불과 60년 만에 도달하고 작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대로서 일본의 32,000불대 혹은 33,000불 정도를 추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발전국가의 불균형 성장에 의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13쪽에 보시면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줄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경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산업 로봇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쪽에서는 사회 실패의 다른 부문, 즉 낮은 행복도, 초저출산율, 고자살률 등을 보여줍니다. 이 모두 어떤 것은 세계 가장 좋지 않고 어떤 것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경제 성장에 집중한 발전 국가와 그 이후의 포스트 발전 국가가 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희생했거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로써 피크 코리아 현상은 1960년대 이후 발전 국가가 설정한 성장 지상주의와 선성장 후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 국가는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지구의 2024년도 연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직전에 비해 1.6도나 상승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환경성과지수의 세계 순위는 58위로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 2024년 코페르니쿠스의 그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1.5도 선을 돌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협정을 맺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에 이것은 1.6도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여 비록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지배체제가 오래 유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성장 후 분배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었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을 겪으며 빅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 확대와 산업 로봇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엄청난 이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제 제도의 포용성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 이후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이 시기에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 등 모두 성자 독식을 조장하는 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 정대철 회장님이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생결단식의 대결 정치가 심화되고 정치 제도의 포용성도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좌측의 그림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상당한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이의 상태로 역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극단적 수준의 대결 정치는 바로 87년 체제의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무모하게 추진한 국가 비상계엄 시도도 바로 여야가 행정부와 의회를 분점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한 데서 비롯된 역사적 불행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다른 요인의 하나는 혁신 역량의 이중성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특허 출원 등 양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는 세계 6위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무역의 적자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근원적 역량과 파괴적 혁신 역량의 차원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데드 갈로라는 경제학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경제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제도와 혁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 인적 자본을 축적한 인재들이 기술 진보를 이룰 때 획기적 경제도약이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뒤처질 때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게 다 알려진 자료입니다만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배제적 성격이 강한 경제제도는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적 정치제도는 갈등과 끊임없는 대결 정치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 한국 사회를 최근까지 이 계엄 사태로 내몬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고착된 한국의 국가 질서가 경제, 사회, 환경 불균형 국가입니다. 이런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성장지상주의의 편협함과 성자 독식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AI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암기 교육을 타파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확대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는 그 대학에 있는 입소스라는 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것인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28개 국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는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deeply divided society다. 어느 하나의 갈등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이 한국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국가 모델과 정책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과 안보를 내걸고 발전 국가가 고속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둔 시기는
인구 대팽창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고 경제가 팽창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만은 2020년을 전으로 피크 코리아 단계로 접어든 것이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장기간 과도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한 이후에 등장한 정부들도 경제 우선주의와 성장 제일주의를 고수했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축소 사회와 축소 경제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제적 경제 정치제도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1979년에 영국의 마그렛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를 모토로 내걸고 등장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re is no society,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이 세상에 사회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시장과 경제가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사회의 영역을 무시하고 또 경제 위주의 어떤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회 환경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걸 말합니다. 사회가 축소되고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 위주의 사고를 한시바삐 벗어나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배제와 정치적 배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 사회적 위기와 기후 환경 생태 위기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대수축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여 2차 거대 전환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좀 잠깐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의 경제사와 경제이론 연구에 입각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좁은 회랑을 잘 유지하면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용성과 혁신성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포용적 혁신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팀에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모델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의 공식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빨리 진입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포용적 혁신국가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을 채택할 경우 노르딕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까지 가기는 재정적으로 그 부담까지 하기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전 세계가 AI, 로봇, 배터리, 전기차, 양자 컴퓨터, 바이오 의료 등 첨단 영역에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낙오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한국 사회가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현 시기에 포용적 혁신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발전국가의 단계를 지나 민주국가와 혁신국가의 단계에 와 있는데 미래의 큰 시대적 과제는 포용적 혁신국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혁신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교육혁명입니다. 우리는 아직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 암기하고 시험치는 수준 낮은 교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모 기업이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역량에서 밀린다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암기교육, 추격형 혁신, 여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사실은 AI를 잘 활용하면 되지,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 정보를 AI가 활용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암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도 신자유주의 사조에 기반한 1995년의 531 교육계획을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오전성을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며, 역설적으로 경쟁 압박을 낮추어주는 초저출생의 현실이 새로운 교육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글로벌 인구 인재 정책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초저출생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생산 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에는 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작년에는 아까 우리 민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율이 0.72에서 0.75로 소폭 상승해서 23만 8,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라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을 돌파해야 되는데 2.1의 돌파에까지는 거의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축소사회와 축소경제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AI, 로봇 등 첨단 이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문은, 인구가 이렇게 신생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AI 모델은 누가 개발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한국과 개도국의 관계를 보면 환상적 상호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개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하여 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한국 시민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체류하게 하여 우리의 미래 인구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글로벌 차원의 인구 정책, 글로벌 차원의 인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아쉽게도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델라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글로벌 탤런트 워가 진행 중에 있고, 안델라는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흑인 우수 학생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이게 빅테크 기업에 코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력으로 공급해왔고, 지금은 이게 13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상지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실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상지대는 여느 지방대와 같이 학생 정원을 채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한류 한상 한인대학을 설립하여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2억 2,500만 명의 한류 팬과 11만 개 한상기업에 종사하는 500에서 1,000만 명의 종업원, 그리고 708만 명에 이르는 한인 동포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한류, AI 그리고 전공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빠른 속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강원도의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글로벌 한류 문화올림픽을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의 인구 스톡은 줄어들지만 인구 플로를 확대하여 인구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혁신 국가를 발전시키는 세 번째 과제는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용적 경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에 의한 독과점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사이의 상관계수가 0.95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용적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자 독식을 조장하는 정치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입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절한 시기에 분권과 협치를 촉진하는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뉴스피에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대통령 중임제를 압도적으로 이게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 단임제보다 중임제가 안정성이 있겠죠. 그러나 권력 집중이라는 현상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논의된 많은 논의들은 그게 프랑스형이 되든 독일형이 되든 대통령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과제는 사회 통합과 혁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GDP 대비 28.9%로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비율이 한 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감소를 했습니다. OECD 평균인 34%에 비해 상당히 미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 보장을 확대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정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좀 더 확대된 적극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정 지출의 증가는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회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격렬하고 국민 분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계엄 사태는 끝났지만 국민 분열이나 사회 분열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 침체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건재는 포용성이 낮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외에 자유, 민주, 인권, 공정, 상생, 혁신 등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결집하고 전향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제3의 대안으로서 사회보장체제를 확충하고 혁신 경제를 활성화하여 하며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혁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그 외 다양한 정치 세력과 사회단체들이 깊이 토론하고 합의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대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타협에 기초하여 포용적 혁신 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공유, 국민 통합, 경제 개혁, 사회 협력, 국제 협력 등을 위한 신사회 개혁을 체결하여 사회 평화와 정치적 공존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 대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배제적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에 갇혀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포용성과 혁신성을 정진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피크 코리아의 위험을 극복하고 포용적 혁신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대수축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소사회와 축소경제의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